아무리 자기주도 투자를 해온 투자자라고 해도 정상까지 홀로 등짐을 지고 가는 투자자와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가는 투자자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독종 실력 아시죠? 선생님들, 전적으로 독종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독종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종목은 현대건설, NH투자증권, 대성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독종 방송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중순이 넘어가는 뭐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독종의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는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독종의 터줏대감 박근호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잘 보냈습니다. 네. 한결같아. 늘 언제나 네. 뭔가 그래요. 자, 오늘 독종은 현대건설, NH투자증권, 대성산업 세 종목 되겠는데 오늘 정석투자님이 가져오신 현대건설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입니까? 예.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 처음 아니시잖아요. 아니, 네. 이전에도 방송을 하긴 했었잖아요. 그때 네. 우리 독종 네. 해서 잠깐 땜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땜빵이 아니라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게스트, 네. 예. 특별 게스트. 알겠습니다. 네. 뭐부터 하면 돼요? 그냥.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아.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원래 독종 원년 멤버 아니세요, 근데? 맞지 않아요? 그러시네요. 완전 네, 초창기 네. 멤버. 그쵸. 그땐 네. 뚱근 테이블에서 네. 그 당시 이제 야정군 전문가하고 조용구 전문가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시작을 했었죠. 예. 네. 그때 여자분이 참 진행 잘했었는데. 여자분이 원래 잘하세요. 그래도 그래요? 어이저 앵커 언제 돌아올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떻든 일단 이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건설은 종목 번호가 이제 000720이고요. 이제 현대차동차 이제 그룹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경협으로 우리가 좀 대변되는 가장 좀 대표적인 주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협 관련돼서 좀 핫한데 경협 이외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좀 이유가 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한 6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한 4조 정도 있었다가 그동안 이제 떼었던 돈들이 좀 있어요. 중동 쪽에서 이제 발주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돈 못 받을 걸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50달러까지 됐잖아요. 이게 20달러에서 7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4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50달러 좀 회복됐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달러 초반대, 20달러에서 30달러 때 중동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지 못할 거를 손해를 볼 거로 감안을 해서 재무제표에 좀 반영이 됐는데 이게 극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 받았던 돈들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너무 심플한데? 예. 심플하네요. 예. 남북 경협 우리는 뭐 현대건설 말고 네. 그 우리 이제 정석투자 그 전문가님이 네. 생각하시는 남북 경협주를 해야 되나, 남북 관련주를 해야 되나. 실제로 이 어떤 교류가 이제 뭐 통일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교류가 됐을 때 진짜 사업적으로 돈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 약간 심리적인 어떤 네. 그런 주가 상승 말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될 어떤 것 어마어마하게 되죠. 어떤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게 좀 약간 의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지금 대북 경협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좀 되시고 나서부터 이제 북한 쪽과 관계가 굉장히 좀 개선되면서부터 지금 불거졌던 건데, 사실상 준비됐던 거는 이제 1900년도 후반 때, 그 당시 이제 현대그룹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대도 뭐 방목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이어지다가 이명박 정권 때 이게 끊기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거의 30%에서 40% 정도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때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철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공동조사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2000년대 초반에 됐다가 이명박 정권 때 딱 끊겨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북한에서 이제 꺼내놓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북미회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 조치가 됐었을 때 현실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당장만 하더라도 이제 관광 쪽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 현실화 가능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뭐 금강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살리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그룹에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있고, 현대 아산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 아산그룹은 사실상 대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올인했었다가 이게 이제 보수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부터 올스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파생됐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뭐 이제 건설, 뭐 그 철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건설, 그 다음에 뭐 자원개발, 이쪽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뭐 북한에 뭐 엄청난 양의 자원이 뭐 지하 광물에 묻혀져 있다.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다음 주 로또 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요. 로또 번호가. 내가 이거 갖고 있어. 근데 비번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하고 풀겠지. 의뢰를 네. 해야겠죠. 예. 우리 그 전문가님도 수단과 방법을 안 하고 풀겠죠. 그렇죠. 이게 광물이에요. 지금 북한의 지금 중국도 북한에서 이 계약 맺어갖고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갖고 가는 게 무슨 석탄이나 철광석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뭐 이게 그 애널리스트 공식 리포트에도 뭐 자원 개발을 하면 뭐 몇 조 원, 몇십 조에 뭐 이게 수익이 창출한다고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내가 북한이라고 하면 지금 그 상태로 그걸 놔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낙후돼 있는데, 정말 팩트만 본다면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뭐 동남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지금 뭐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낙후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과 북한을 비교를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런 나라들은 그 건설 회사들이 진출을 해서 발전을 못 시키고 돈을 못 갖고 오는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현대건설이 북한에다가 뭐 도로를, 뭐 SOC를 짓고 무슨 뭐 항만 공항 짓고 건물을 짓고, 근데 그 건물이라는 건 사실 그게 뭐 필요에 의해서 사실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도 건설 회사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마치 뭐 북한과 교류를 하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을 완전 식민지화, 우리나라 기업들 식민지화 시킬 것 같은 그런 뭐 계획,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현대건설만큼은 지금에서도 남북을 빼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라고. 근데 이제 초대형주고 대장주 역할을 같이 하긴 했으니까, 현대로템이라.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뭐가 됐을 때 돈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현대건설 굉장히 좋고 상승 여지 충분하다고 보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센티적인 부분을 제외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 의문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저기 예, 말씀 예. 추가적으로 하실 거 제 있으면. 생각에는 네. 아까 그 자원 쪽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은 사실 히토류 말고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게 북한에 뭐 유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있긴 있어도 이게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원 쪽은 히토류 말고는 크게 뭐 와닿지는 않고 오히려 입지, 노동력 이런 쪽이 입지는 그쵸. 그쵸 입지는 끝내주잖아. 입지는 거기 개방만 딱 되면 이제 예 그야말로 이제 뭐지 1대1로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나 아니면 또 유라시아 쪽까지 철도도 연결될 수 있고 뭐 한일 해저 철도로 뭐 일본에서 이제 유럽까지도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입지상의 큰 메리트가 있다. 그거는 그리고 뭐 노동력, 진짜, 예, 어떻든 노동력이 지금 뭐 이제 중국, 베트남도 좀 이제 인건비 올라왔다고 막 인도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이게 좀 이 숙련성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금방 이걸 숙련공이 돼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저비용이고 상당히 숙련도가 훨씬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과 입지가 제가 수요일에 메리트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만약에 그냥 교류가 아니라 통일이 돼버리면 통일되면 안 되죠. 북한의 노동력 임금은 그렇죠. 정말로 그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 메리트가 수준의 한 70%까지 바로 올라오겠죠. 70%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 예. 뭐 나라가 하나가 그쵸? 되는데 예. 법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죠. 저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보통 교류에서 처음에 이제 개성공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북한 제재 풀리면 뭐 어떤 센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개성공단 쪽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진출을 해서 어떤 그 영업적인 부분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은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주식의 관점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과연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되진 않겠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주식은 거예요. 꿈이죠. 그렇죠. 네. MB 정권 때 우리가 4대강 관련된 주식들 꿈꾸면서 10배, 100배 갖고, 그 다음에 수소차 현실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기차한테 턱도 없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30억이고 전기차는 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박살나는데 수소차는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뭐 거의 더블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과는 다르게 좀 시장에 있는 중심 메인 이슈가 뭐냐. 돈이 쏠리는 쪽은 꿈을 좋아하더라. 불확실성은 싫어하고.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제 돈이 될 것이라는 측면을 보면 아프리카 쪽하고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굉장히 좀 게으른 부분도 있고. 더운 나라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뭘 얻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북한 때문에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쪽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 발생되었던 운송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당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인프라는 것이 깔리려면 먼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이 올 수 있을 만한 그쪽에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금강산이라는 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수요가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나머지 나라를 전 세계 돈들이 들고 들어와서 새로운 이 투자 메리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부터 저는 출발되는 걸로 보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자원개발 쪽 관련된 부분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나중에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현실성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뭐 철도나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손쉬운 것부터 저는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쪽하고 미국 쪽하고의 어떤 비핵화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 결론이 안 나오면 그냥 이건 말짱 도루묵인 거고, 나오게 되면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냥 뭐 완전 개인적인 정치적인 얘기지만 물론 이건 거의 네. 그 어디죠 역술가한테 신년 운세 보는 수준이지. 그치? 그쵸? 저는 가능성은 7할 이상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로서 가장 좀 높게 생각하는 게, 일단 미국 쪽에서는 재선이라는 가장 큰 포기할 수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현재 되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로 가지 않았나.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액션을 좀 취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낮음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이미 그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일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상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상의 문제인 건데 그거는 저는 해결을 좀 맞춰가는 측면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해외 수주 쪽은 어때요? 지금 저 중동 이런 쪽은 턴어라운드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18조에서 19조 정도 나와요. 1년 매출 정도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PER 기준을 보게 되면 한 9 정도 될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 나올 텐데 지금 누적 수주가 한 69조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은 먹고 놀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쪽 관련된 거는 좀 약간 유가하고 좀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유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중동 쪽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그 물량 자체를 우리나라에 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유가를 좀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오펙,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우디 힘이 좀 파워가 세졌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핵심이 오펙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의 발언보다는 미국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셰일가스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가 오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산이나 증산에 대한 이런 조치보다도 유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쪽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이제 이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조사만 받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국왕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IT 첨단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미팅 날짜가 좀 잡혀져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딜레이가 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보면은 사우디와 관련된 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그 살인 사건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뤄졌었던 중동 국가에서 좀 미뤄졌던 이런 사업 발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설업이랑 우리나라 조선업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전 이제 해양 플랜트 이제 배가 수주가 안 되니까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제 그 노선 전환을 했다가 이제 뭐 설계 변경하고 이제 공기 길어지고 그러니까 수주는 했는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 적자 수주도 막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건설업도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상당히 크죠. 하나잖아요. 근데 작년 2018년도 초에 현대건설이 이제 제시를 했던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사실 작년에 좀 못 채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뭐 그런 리스크, 이제 돌발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주주분들이 좀 시청자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나요? 있죠. 우리가 이제 건설사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뭐냐면 해외 쪽에서 발주를 받았을 때 저가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좀 막, 네. 한때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대림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이 해외 매출 비중이고 국내 쪽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내수 비중이 거의 대다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발주받는 게 훨씬 더 큰데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진 수준이 10분의 1 토막이 되거나 아니면 뭐 8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많아요. 월봉 보시면. 해외 비중이 그렇죠. 많으니까. 예. 근데 아니 저가 수주 문제 한참 예. 문제가 됐었을 예. 때. 근데 현대건설은 다른 주식들이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날 때 3분의 1 토막밖에 안 났어요. 4분의 1이 밖에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사 대비해서는 저가 수주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이 9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조단이 그렇죠. 네, 근데 현대건설은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 현정은 회장 쪽에 있었던 그룹이잖아요. 이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약간 힘으로 뺏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계열사를 편입을 하면서 그때 정몽구 회장이 현대건설한테 내린 특명이 뭐냐면은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이런 기업들 한참 저가 수주에 있었을 때 너희들은 절대 저가 수주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이 다 박살을 났을 때 실질적으로 GS건설은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왔단 말이에요. 다 박살 적자 기록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유가가 20, 30달러까지 계속 떨어지니까 건설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실적이 아무리 흑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오해를 풀어잡기 시작했던 게 GS건설이 이제 실제로 흑자 전환되는 거 보면서부터 오해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교체를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 선대위원장 하셨던 분이 박동욱 씨 새로 좀 교체를 하면서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건전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한전부지도 사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것도 당연히 2.5조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다 하기보다는 엔지니어링이나 같이 하겠죠. 네. 네. 지금 현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런 주주분들이 사실 지금 좀 약간 답답한 상황이에요. 다른 남북주들이 조금 약간 움직이는데 전통의 대장주들이 호재성 뉴스에도 사실 요즘에 조금 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이 남북주가 한번 움직였을 때 현대로템, 현대건설 대장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건설만 가지고 있지 않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있고 성신양에도 좀 있고 한국내화도 좀 있고 그죠? 뭐 조비 같은 이런 주식들도 같이 하면서 왔으면 사실 행복한 시장이었거든요. 아난티 같은 주식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종목이 올인되어 있으면 좀 골치는 좀 아팠겠죠. 다른 주식 대비 좀 견주했다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경협주들이 기존의 대장주들보다는 그렇죠. 약간 경협 테마성,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람들, 뭐 인디에프, 뭐 이렇게 유신. 그러니까 약간 경협 섹터긴 하지만 소형주급에 해당하는 약간 테마에 좀 움직이는 주식들이 거의 뭐 이번 주는 날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 기간 동안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멈춰져 있거나 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좀 숨구르기 구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이제 워싱턴 가서 원래 이제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좀 늘려서 이제 지금 폼페이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일정까지 만나는 또 다시 친설 서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상응 조치가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좀 이 주식이 자금을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좀 이런 좀 테마를 반복을 한 이런 흐름에서 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주말 재방송 나올 땐 이미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거래되면은 예. 뭐 뉴스가 이제 다 메인이 되겠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증권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증권주도 참 인기 없는 증권주인데, 예, 그래도 거래세 폐지 이슈 맞물려 갖고 조금 그래도 움직임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NH투자증권을 뭐 제가 갖고 와봤는데, 예, 그 증권 거래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자 하는 취지에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좀 어떻게, 뭐, 증권 거래세 없어질 것 같아요? 거래세 예. 매도할 때 나가잖아요. 네. 지금 저도 한번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 뭐 인하 내지 폐지 이거 지금 세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장은 그냥 단순히 이제 주장이지 이게 어떻게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정수 전문가님. 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예. 우리가 사실 이제 금융주들, 증권주가 움직이기 전에 증권주보다 먼저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선방했던 주식들이 선보사가 좀 괜찮았었어요.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나 이런 주식들 상대적인 강세 흐름 보였었거든요. 시장이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 네. 근데 그런 주식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신한지주나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신저가 찍었을 때 버티기 시작했던 주식들이 증권주였는데 그때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찬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서 약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잘 보면 지금 현재 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네. 있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좀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속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들 가운데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키움증권이나 특히 이제
그 개인들 간에 좀 네. 거래가 잦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좀 증권사 가운데서도 약간 좀 소형 증권사도 꽤 움직이고. 예.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네. 이게 거래세 인하 내지 폐지면 반대로 하나 나올 게 전 있을 것 같은데. 양도세? 예. 예. 양도세. 뭐 지금 뭐 대주주 뭐 5% 뭐 그런 양도세 말고 예. 실질적으로 양도세 그러면은 이 양도세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증권주 굉장히 많이 예전에 보기 좀 컸던 예. 기업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득일까 실일까? 그건 잘 활용해야겠죠. 예, 우리가 뭐를 많이 난 굴려야 이거 되고요. 완전히 증권주 입장에서는 뭐 실적을 떠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저도 언제 올해 뭐 불과 한 지난달인데요. 12월 26일, 7일인가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주식을 그때 안 팔 수 없는 게 그 고객분들이 막 한 3억에서 4억 정도도 소득세 부가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갖고 이게 고 26일, 27일만 딱 피하면 안 내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또 억지로 또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양도세가 사실 훨씬 크긴 크죠. 근데 장세가 또 센 장이고 뭐 이렇게 또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요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애더라도 예, 오히려 양도세에서 훨씬 큰 세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통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뭐 예. 양도세 뭐 수익이 났을 때만 양도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누가 예.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뭐 손실 났을 때도 이게 양도세가 당연히 붙는 건데 양도세는 안 붙겠죠. 예. 손실 났을 때 안 붙는다고? 양도세는 안 붙죠. 제가 알기로는 손실 났을 때 팔아도 원래는 붙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다 붙는데 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어떻든 수익 났을 때만. 나야. 수익 났을 때만. 예. 수익 나지도 않았는데 하면 강도죠, 강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삼모사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증권주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슈를 하나씩 만들어요. M&A 이슈를 만든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세 이슈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래소의 상장 이슈를 만든다든지 그 증권주들이 과거부터 움직였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수보다 강해지는 시점에 지수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생기는 시점에는 좀 베타로 좀 따라가는 성향이 좀 뚜렷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슈가 알아서 좀 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또는 폐지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만약에 시장에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호재가 또 나왔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이 증권거래세 이 이슈 이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증권주 최대 호재는 제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이제 본 것만 한 3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제 거래소 상장, KRX 상장한다, 안 한, 상장한다 했다가 이제 다시 물거품되고 상장한다. 이 증권사들이 이제 KRX 지분을 대부분 다 나눠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상장하면 이거 상당히 덩치가 큰 그 부분이라 IPO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증권주의 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제 호재는 예상하기 힘든 그거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사실 이게 하자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상장하면 저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트 한 상위권 그러니까 중소형주들까지 예전에 이제 골든브리지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골든브리지 증권 삼성증권보다 이게 KRX 지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데 그다음에 NH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오래된 소형 증권사가 네. 그건 굉장히 호재로 받을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시가총액보다 더 큰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예. 이 증권거래세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조 정도 된대요. 8조면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또 유류세 낮추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세수가 준 게 한 14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8조 정도면 증시 부양 효과가 상당히 그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당에서 좀 밀어붙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지금 기재부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반대고 금융위는 상당히 우호적인 양상들인데 뭐 저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은 사실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예. 일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섹터 가운데서 그나마 증권주가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시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다 동시과세고요. 어떻든 지금은 지금 뭐 올해는 작년은 15억이었고 대주주 요건이 올해는 10억, 내년은 이제 3억까지 낮아져서 그 꽤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지금 되시는데 이게 이렇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같이 걷는 나라가 거의 없죠. 뭐 대만이 그러고 있고 프랑스, 영국 그 외의 국가들은 거래세를 받으면은 양도세를 안 받고 양도세를 받으면은 거래세를 안 받는 주로 그런 구조들인데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 그래서 뭐 유류세도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죠. 자동차 세금 뭐 예. 내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예. 수익 낼 때 세금 내는 거는 오케이인데 손해보고 팔고 있는데 열도 받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내려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이기 좀 없잖아요. 벌어도 되고 그렇죠. 잃어도 내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예. 사실 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어쨌거나 뭐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은 분명 호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거래세 폐지. 거래세가 없어지면은 거래가 많아질까?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브로커리지가 좀 늘어날까? 약간 낮추면 뭐 0.1, 0.05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한 몇 달은 서너 달, 네다섯 달은 효과가 있어도 도로 반감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반면에 그냥 확 낮추면 뭐 지금 뭐 한 0.1 아니면 폐지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상당히 일단 예, 단기 매매는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있고 네. 예. 고객들도 그렇고 그다음 증권사들도 그렇고 증권사 직원들도 윈이죠. 왜냐하면 증권거래세 나가야 될 돈이 예. 그 돈이 어떻게든 그 소비자들한테 들어와서 수수료 인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만약에 되면.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매매 하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막 그냥 풀로 사고 팔고 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거의 한 달에 수수료만 한 3% 그냥 예, 까진 거고 연으로 치면 한 30-40%가 그냥 이 뭐죠? 수익이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내면은 그냥 까지는 그런 구조들이 또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단타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근데 수수료 없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온라인.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무리 낮아져도 증권거래소가 0.3 그렇죠. 버티고 예, 있는 한 큰 의미는 또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세금 부과 내역도 사실 솔직히 좀 약간 이해는 안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 증권 거래를 하는데 왜 농특세를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지면 뭐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인데요. 근데 왜 NH예요? 예? NH요? NH 왜 갖고 왔지? 예. NH 같은 경우에 지금 예. NH 투자증권은 어떻든 기본적으로 지금 뭐 그 증권 뭐 거래세 인하 폐지 기대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 키움이나 이런 쪽이 1차적인 수혜도 하지만 또 보면은 주가가 꽤 높다고요. 키움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으면은 뭐 월봉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ROE가 높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높은 위치인데 그래도 계속 낙폭을 거듭한 중장기 월봉을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증권사 중에서는 NH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면들은 이쪽이 좀 IB가 또 기본적으로 좀 강하잖아요. IB가 상당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월봉이나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크게 반영받기보다는 눌리고 눌려서 사실 좀 대중 투자자들이 이제 막 야, 이 정도면 싼데 모멘텀이 붙으면 살 수 있겠다는 종목들이 또 주가 부양이 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좀 이쪽이 발행어음 시장, 이 한국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 그 두 회사만 증권사 중에서 이제 발행어음을 직접적으로 이걸 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인데 또 지금 뭐 SK 관련된 뭐 이슈 그런 것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예를 들어 뭐 연중에 그 어음 발행이 또 중단되고 하는 그런 이슈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이쪽이 그 캐파를 다 가져갈 때에는 상당히 또 이익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면들. 작년으로는 한 600억 정도 어음 쪽에서 순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늘 수 있는 면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또 NH투자증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증권주 재미없죠. 기본적으로 증권주 매수는 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만 시장 간다라는 개념이죠 원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예. 증권주 사는 분들. 선행성이 있죠. 선행성.
차트 네. 위주이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좀 보죠 그러면. 아, 증권주요? 네, 아, 네. 증권주는 NH. 예. NH 지금 뭐 차트를 보면 뭐 많이 빠져 있겠죠. 중장기적으로도 요건 뭐 단기 일봉 차트일 걸로 보여지는데 예? 월봉. 아, 월봉이에요? 예, 월봉이군요. 예, 월간 차트 있어서는 뭐 2000 밑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최근 뭐 기조들 있어서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좀 예, 빈둥거리고 있는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 양상들은 뭐 시장 뭐 지금 보면은 한 일간 차트에서도 한 3중 바닥 좀 비슷한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상당히 좀 줄어 있는 그런 지금 면들에서 뭐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주가 좀 어느 정도 상당폭도 중장기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높은 위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에서는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딱 3개 정도 뽑더라고요. 그 NH하고 이 주식이 약간 베타 지수가 높잖아요. 예. 한번 움직일 때 좀 화끈하게 움직이잖아요.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하고 예. NH투자증권을 여의도 쪽 사람들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증권주 할 때. 볼륨은 미래에셋 대우가 더 큰데. 근데 이제 미래에셋 대우보다는 이제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제 트레이더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종목군들이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주식하는 분들 중에 NH투자증권 쓰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NH 출신이라 다 NH만 쓰더라고요.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그렇군요. HTS가 안 좋은가? 그냥 한번 눈에 정당합니다. 익히면 네, 동네 그렇죠. 근처에서 네. 그 계좌 트면요. 그 계좌만 계속 써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게. 계좌 옮기는 게 정말 힘들죠. 네. 예. 눈에서 익숙하지가 네. 않으니까. 그럼 증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박근호 전문가님 네. 가져오신 대성산업대입니다. 우리 두 분이 이제 큰 거 갖고 오셔서 예. 저도 오늘 큰 걸 좀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구색을 맞추려고 좀 작은 걸 좀 갖고 왔는데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작은 뭐 동양 피스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갔거든요. 예. 근데 같은 맥락은 아니고 일단 종목을 볼 때 기업 내용을 봤을 땐 사실 뭐 대성산업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살만한 종목은 솔직히 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2010년도에 이제 그 대성 그 합동지주랑 대성산업이 이제 그 분리가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합쳐졌는데 지금 그때 이제 그 다시 대성 합동지주랑 대성산업이랑 합병한 이유가 대성산업이 이제 자본 잠식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내일 가장 쉬운 표현은 이제 오늘 내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산소호흡기 달고 이제 이 회사 언제 망하나 이제 그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대성 합동지주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재무적인 이제 어차피 이제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엄청나게 줄고 2017년도에는 단순 숫자 노름이지만 이제 순이익이 이제 2,300억까지 나오는 흐름인데 일단 그 알짜배기 회사들을 굉장히 아깝지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알짜배기에서 뭐 대서가스 같은 경우 2조 원의 매각을 하긴 했는데 물론 돈은 저기 외국계 증권사가 다 갖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대성가스 가장 그 알짜배기였었는데 2조 원의 매각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한숨을 좀 돌리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일 모멘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 중심이 제가 봤을 때는 수소차는 제가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관련주 중에 돈 1,000만 원 버는 회사가 어디 있냐 한번 갖고 와봐라. 수소 관련 부품 팔아갖고 1,000만 원 이상 순이익 낸 회사 한번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예전 전 정권에서 그 수소 관련 또 산업 육성한다고 했을 때 그때대로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소차 200만 대가 다녀야 되거든요. 200만 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0대도 안 돌아다니고 있죠. 아, 있긴 있어요? 넥소. 아, 있네요. 몇백 대밖에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수소는 진짜 배기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가 뭔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스 있죠. 예. 도시가스가 이제 수소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발전소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효율을 갖고 있죠. 효율, 이론적으로 50-60%까지 가능한데, 현재 한 30-40% 나오고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것들 다 단단히 10% 내외거든요, 효율이.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수소 발전이 얼마나 유럽이랑 활성화되어 있냐면
LNG 가스나 도시가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개별 난방을 하는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데 이제 뭐 보일러가 이제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가스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내서 한마디로 이제 그 연료 전지로 인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따로 전기를 안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이 많이 나오는데 열로 인해서 온수와 난방을 하고 일본은 2, 3년 전에 이런 그 연료 전지를 쓰는 가정이 15만 가구가 있었어서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쓸 전기를 자기네들 그냥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효율도 좋고 공해도 제로고. 근데 지금 이번 이제 문정부에서 국내 전력 생산의 10%까지 연료 전지로 마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태양열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거 다 굉장히 원시적인 발전 방식이에요. 이 연료 전지로 인한 부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기업이 이제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랑 이제 그 솔리드 파워라는 이제 기업 이탈리아 회사가 있는데 이 대성 산업의 대성 그 히트 펌프가 이제 이 솔리드 파워랑 같이 그 우리가 보통 그 연료 전지도 굉장히 부분들이 좀 많은데 SOFC가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그 부분 이제 진출을 하기로 해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뉴스들을 이제 찾아보면 그 연료 전지로 인한 발전이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산업이 예전에 굉장히 알짜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냐면 건설 쪽의 어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완전히 이제 죽을 썼죠. 이제 여기서 뭐 돈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메꾸느라고 이제 자본 잠식까지 됐는데 건설 이제 뭐 완전 분리해서 띄어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자회사들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았고 그 다음에 팔았던 이제 대성 셀틱 에너시스 다시 좀 갖고 왔고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이 기업이 싸다라는 부분보다도 저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른 투자자분들이 약간 헛다리 짚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테마주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테마를 굉장히 강하게 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이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된다 안 된다 약간 좀 요원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눈 앞까지 바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료전지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대성 산업을 조금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면 좀 이따 차트를 볼 텐데 리스크는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기업 물려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속이요? 네,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일단 이게 주봉 같은데요. 더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어요. 더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는데 시작부터 계속 빠졌죠. 뭐. 네. 근데 일제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제 돌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고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를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일단 재무적인 구조도 어느 정도 부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뭐 숫자 노름이긴 합니다만 재작년에 엄청난 순이익도 좀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그 매각 이익이 이제 재작년 이슈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 그렇게 크게 뭐 영업이익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터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업은 원래 이제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자회사들로 인한 어떤 그 퍼포먼스도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뭐 SPO셀이나 뭐 이런 이제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세잖아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로 눈을 좀 돌려야 될 지금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일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더라고요. 한 하루에 뭐 5천만 원, 1억 원 요 정도. 그야말로 거래가 없다가 수요일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좀 붙은 건가요? 수소차 쪽으로?
제가 봤을 땐 차 말고 연료 연료 전지나 전지 쪽으로. 연료 발전 예. 이쪽. 네. 가스 충전소 관련해 갖고도 좀 그렇죠. 그 뭐 엮는 경우도 사실 있던데. 아까 그 우리 정석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그 30억 이제 수소 스테이션을 하나 지으려면 탱크로리 같은 차가 와서 이제 하는 것과 직접 이제 짓는 게 있는데 사실 20무덕 30억이거든요. 근데 차가 다녀야 그걸 짓지. 그리고 일단 자동차 저는 어떤 상품이든지 불편하면 귀찮으면 절대 성공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귀찮으면.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라 네. 뭐 전기차를 타겠다. 이게 아니잖아, 사실. 그죠? 불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뭘 밀어도 일단 불편함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이 될 수 없고, 근데 연료 전지라는 것은 이제 뭐 사실 효율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거보다 좋은 그 원자력을 제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거든요. 이 연료전지 발전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남동 발전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좋죠. 공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그래서 이 연료전지 쪽으로 저는 국가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이 쓰고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너무 이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 연구만 하고 그래서 지금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재무 리스크는 완전히 턴 거예요?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많이 말끔해졌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예, 많이 말끔해졌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2, 3년 사이에. 이게 뭐가 예. 중요하냐면 예.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그 건설 때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예. 디큐브도 팔았죠? 이제 완전 제껴놨습니다. 건설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건설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그 계속 돈을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없고. 이게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붙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10억 이상, 한 20억 이상인가? 그 정도 꽤 늘어났더라고요. 한 2, 3일 전부터. 저는 대성 산업하면 아직도 머릿속에 그 신도림역 밑에 예. 대성연탄.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성연탄 없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죠. 그 디큐브 들어오고. 네.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나 잘못해갖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대표적인 회사죠. 알짜 기업들 다 팔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시 좀 사고 있는데 대표는 게 이제 대성 셀텍이고. 예. 나는 예. 작은 거 갖고 오려고 한 게 아니야. 두 분이 큰 거 갖고 와서 좀 구색을 맞추려고. 근데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뭐 지금 시장에서 막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뭐. 미생물도 여기 계열사인가요? 대성 미생물 상장이. 제가 봤을 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혀 대성 산업과는. 산업과 네. 무관한 회사?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작년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회담 하고 나서부터 경협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초반에 이제 경협주들이 건설, 시멘트, 뭐 그 농업, 예. 가스관, 철도 관련된 주식 다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협주들이 너무 큰 시세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가운데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 그다음에 기계, 두산인프라 이런 것들도 경협으로 확 묶어서 그 당시에는 갔었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엮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의 시세를 보면 이엔코리아나 풍국주정이나 뭐 일진다 다 지금 완전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금들이 여기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후발. 그렇죠. 테마의 후발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그 경협주들 흘러갔던 흐름들 그때랑 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전 받습니다. 네. 이것도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 테마에도 엮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작년도에. 해외 자원개발 때문에 그런가? 네. 예. 뭐 서해안 쪽 경험이 있기 강모래 때문에. 관련된 사업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해외에서 자원 개발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껴맞추냐인데요. 예. 그 주식 투자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주식은 소멸한다. 예. 예,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지 설사 되든 안 되든 서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지. 예.
이야기거리도 없이 아예 그냥 시장에서 관심 없는 주식들은 저는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저는 소멸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차트도 좀 찬찬하게 만들어진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붙어가면서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 좀 찬찬하긴 한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아마 수소차들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예. 주식 먼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장으로 갔던 주식들과 후발주가. 그렇죠. 대장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주식이 예. 있으면 죽일 때는 갈 때도 먼저 대장주 먼저 가고 후발에 예. 따라오고 죽일 때도 후발주 먼저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소차의 랠리가 나오는 주식들과 같이 보시면은 예. 저는 더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박근호 전문가님 예, 공개 방송. 네. 예. 일요일 8시에 지난주에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시장 관련된 얘기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일요일 8시에 여러분들 왜요? 아니에요. 이제 온라인에서 좀 찾아뵐 텐데 제목은 주제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건 사실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게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 할 주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서부터라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평생 주식할 거 지금서부터 이제 제대로 주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8시에 많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저도 8시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시에 공개 방송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뭐 저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그러니까 예.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저 됐다는 정말 거. 몰랐어요. 네네네. 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온라인 이제- 강연회세요? 저는 온라인 강연회를 일요일 날 8시 예. 하고 그다음에 짧게 공개 하겠습니다. 방송하시면 같이 하면 되죠. 정말 몰랐어요. 정말 아니, 몰랐어요. 아니.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공지하는 거죠, 뭐. 네, 네. 예. 자,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정말 몰랐네. 네. 예. 네. 예. 네. 어느덧 뭐 지금 1월 이제 19일, 1월 달도 상당히 날짜가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좋은 수익 많이 거두시고, 독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누구 나와요? 전문가님 안 나오시면은? 저희도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